예,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에서 온 유인석입니다. 저는 이번 3월 달에 전역을 해가지고 얼마 티가 아직 벗어지지가 않아서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김관진 전 장관님을 포함해서 정말 각 분야의 군 전문가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세부 주제들 관련돼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저에게 이 주제를 맡긴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브로드하게 미래전, 특히 이제 대상이 이제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미래도 아니고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협, 실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기술과 전술, 인간 요소,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단순 균형이 아니라, 아까 김상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복합 넥서스라는 게 각 기능에서의 넥서스가 있고 그게 또 다 통합돼서의 넥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육본이나 서울대에서 이 주제를 굉장히 잘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 발표를 한번 할 때 육군본부 실무자들하고도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고 아주 육군력이 아주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래전 모습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핵전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그 AWS는 물음표를 쳤습니다. 이건 이제 멀고 가까운 걸 좀 따져봤는데, 지금 오늘 주제 중에서 핵 문제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지금 핵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일 큰 관심이죠. 근데 그동안 조금 그동안의 좀 추세는 뭐였냐면, 억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억제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억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별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이제 핵을 대량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양극단의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안 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이제 핵 문제가 결국은 비핵 전략과 무기하고 또 AI, 인공지능 이런 거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가 대응 전략에서도 같이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논의를 촉발을 시킨 차원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간단하게 미래전 쭉 보면은 먼 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차순효 박사님이 쓰신 논문 중에 제가 잠깐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능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서 진화 단계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같이 복합되는 체계로의 전쟁 스타일. 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주 대상이 되겠죠. 멀리 보면 분명히 주변국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당장은 북한이 중요하니까,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오일런 박사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늘 얘기하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 그다음에 옛날 구식인데 지금도 쓴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일 박사님이 제기해 놓으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 가지 요 기술 분야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상배 교수님께서 이제 복합, 지정학 이렇게 하면서 자율무기 체제가 어떻게 미래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전통적으로 클라우제비치 때의 그런 관념으로 정치 군사 관계를 보는 것이 완전히 주체, 객체, 행위자 전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간단한 예가 지휘 통제 문제입니다. 미군 교리에 나와 있는 지휘 통제를 가리키다 보니까 AI 문제가 나왔습니다. AI 참모는 나오는데 AI 지휘관은 어떻게 하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핵 문제도 들어가고 다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3차 대전은 핵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다시 구식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경고였죠. 이건 다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그 정밀 유도무기로 파괴하는 게 영상이 잡힌 게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헤즈볼라가 그 정도 될까 그랬는데 역으로 그렇게 됐고요. 오른쪽 거는 이거 중세 때 이 투척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 저 하마스 지역에 그 헤즈볼라 지역에 있는 그 덤프를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무슨 뭐 국제법적으로 저걸 뭐 잘못 제거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뭐 GPS나 기타 첨단 장비가 작동 안 할 때를 대비한 그런 훈련과 그 교육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 저기 노스다코타의 마이너 기지에 요게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사일로가 있는데 요게 6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타보니까 완전 기계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시 이거 언제까지 타냐 그랬더니 3대가 조종사를 했는데 앞으로 40년, 100년간 운영합니다.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사일로 내부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이 플로피 디스켓입니다. 이게. 요거 70년대 사일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쓰던 그 핵 지휘 통제 체계에 쓰던 플로피 디스켓 8인치 디스켓을 그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게 하나 있다는데 사이버 공격에 전혀 취약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19년도에 이걸 다 교체를 했습니다. 디지털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던 제가 나중에 뭐 디지로그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 재래식이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거든요. 하마스나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게 그 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군 미 합참에 가가지고 훈련 처장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얘기한 건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게 첨단화되고 하고 있는데 정전되거나 지휘통제 마비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훈련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뭐 농담적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전장 상황에서 어떤 균형점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기술이나 첨단 기술 쪽으로 이렇게 의존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쏠리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이게 반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로 복합전은 제가 좀 그냥 이건 좀 초보적으로 그냥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2006년도에 책을 쓰시면서 한국인의 그런 정서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당시에 디지털화가 이제 막 급격히 돼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그거지만 인간의 감성적 요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융복합 이런 게 중요하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자고 해서 이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전쟁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한번 붙여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게 어떤 기술 요소와 인간 요소, 전략 요소 이렇게 대별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거, 다수 구식인 거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운용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 양상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단면이 나타나는 게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형태였고 어느 단일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장 환경을 제가 한번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잡아봤는데 이건 뭐 전략하고 정치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좀 의문이 있으실 분도 있는데 이제 분석상 제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이 좀 큰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고요. 한반도 전쟁으로 이제 국한시키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개입 안 하는 상황은 가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전략을 많이 세워도 전쟁 상황은 늘 주변 이 양국의 개입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북핵 고도화 이거는 이제 또 거기에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이 국제전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정치 환경은 제가 이제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남북한 간에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게 좀 고착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부터 뭐 70년대부터 중국하고 미국에서는 계속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 유지를 해왔는데 남북 간에도 지금 이제 어떤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북한 체제가 급변해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우리가 뭐 유리하게 통일하지 않는 이상은 두 개의 국가가 정치적 목표를 상대방을 장악을 해서 석권을 해서 하나로 만들겠다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좀 멀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건을 조성해서 확 가져오지 않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석권하자 이런 거는 조금 그런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얘기하셨던 국방 환경이나 자원 문제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전쟁 환경은 좀 좁혀져 가지고 실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떤 여건이 될 것인가를 공간 수단 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요거 이제 순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쟁 개입 양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좀 토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전쟁 전략이 그동안 대부분은 두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뭐 70년대 초에 2.5에서 1.5로 바뀌었죠.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 빼버리니까 1.5로 바뀐 겁니다.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중동 0.5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1대 4대 2, 1 뭐 이런 것도 나오다가 지금은 그 2018년 국방전략 이후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계 전쟁으로 바뀝니다. 근데 실제 대상은 한계 전쟁이 지역 국가가 아니고 지역 국가에서 촉발된 전쟁이 개념이 아니라 강대국으로 회귀해버리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의 두 개의 강대국을 상대로 하려면 두 개 전쟁이 되는데 왜 한계 전쟁이? 두 개 전쟁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한계 정도로 간다는 그런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전이 발생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시차별 그 증원 전력이 69만 명에 달하는 지상군이 올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상당한 그 퀘스천이 달리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 계속 미국이 추진해왔던 거는 동맹국하고 어떤 분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공군하고 자국의 해공군, 우리의 그 동맹국의 육군의 분업 구조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증원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지상군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뭐 그 해공군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첨단 전력에서 그쪽이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왔지만 육군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종결자 얘기 나왔었는데 정말 종결자고 안정화 작전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러시아하고 모든 전쟁들이 다 보여주고 있죠. 중국도 뭐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은 변수는 가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쟁에서 중국의 개입 문제하고 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개입 양상이 과거 같은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겠죠. 뭐 지상군을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단일한 옵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에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뭐 참전이라든지 진흥화 전쟁인데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핵은 좀 뒤에서 얘기해요. 정치 환경에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전쟁 환경에서 공간 수단 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저는 관심이 많은 것이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아니면 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아마 그 일부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뭐 대가분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 전쟁 환경이 너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화와 인구 집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너무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화력과 병력이 남북 간에 이렇게 치밀하게 대치되어 있는 전 세계 어느 전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은 거로 촉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무슨 단기전이라든지 뭐 시가전이란 이런 양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규모 화력전으로 이미 초토화가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 전쟁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거고 빨리 끝내려고 하겠지만 북한은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제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여기 왜 우크라이나가 이 장기전화 되는가 이런 원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과연 앞으로 그 전쟁이 발생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확전돼가 정말 뭐 부산까지 내려가고 뭐 핵도 쓰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건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이렇게 제껴두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다른 영역들이죠. 물리적 공간도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사이버, 우주, 인지, 뭐 AI 이런 것까지 다 결부되면 더욱 복잡한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수단 이제 뭐 이건 무기 체계나 이런 건데 역시 핵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핵은 북한이 안 쓰려고 만들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과 전략에 대해서 예측했던 많은 예측들이 상당히 틀렸던 게 뭐냐면 그들의 핵 개발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란 교수 같은 지금 이제 잠깐 보지만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그걸 차용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떤 형태 비확산, 뭐 대칭, 뭐 확산, 뭐 확증 보복 뭐 이렇게 촉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단일한 카테고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종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의 핵을 개발할 때는 이걸 어느 억제형이다 뭐다 강압력이다 이렇게 하나로 국한시켜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보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핵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부수 피해라든지 오염 이런 것을 굉장히 줄이면서 아까 인지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강압 효과를 거기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무기를 요만큼 썼는데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쓰는데 이게 나의 의지 결의를 보여주면서 내가 제안하는 것도 동시에 벌어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북한은 아마 그거보다 더 교묘하게 아마 이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견의 소지가 여러분들 뭐 군사전략과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러니까 통상 북한은 공세적이고 우리는 수세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뭐 70년대 이후 중반 이후로는 우리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갔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한미 연합 체제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지 북한에서 절대 우리가 수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쪽 다 공세로 가면 상당히 충돌 위기가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전쟁 시나리오는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촉발된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지금 두 개 전쟁에서 교훈이지만 다음 전쟁은 대만이나 한반도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여기서 제시했던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것이 막 중첩돼 가지고 나타나는 양상들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가지고 저는 요 뒷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6분에 이제 조금 이제 함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미타이거 그게 이제 수년 전부터 됐는데 우리 육군에 어떤 큰 획을 걷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미래를 대비해서 딱 갔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걸 계속 추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많았지만 왜 육군이냐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육군이 어떻게 간다를 라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